제가 발표할 내용 중에서 이미 이제 앞서 이종구 위원님께서 이제 미리 잘 정리해 주신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한 주어진 시간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과거사 관련해서 문제된 판결들의 내용을 특히 이번 헌재 결정 관련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30일 날 결정한 그 내용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문제 판결들이 많은데요. 일단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 판결과 관련한 것들 위주로 보면 일단 1페이지에 그 대상 판결 2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면, 이건 이제 이자 기산일 산정이 후퇴한 건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정이 되는데, 대법원이 이 불법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해서 통화의 가치 등이 상당하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가지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자료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과거사 인혁당 사건 같은 과거사 사건에서 그 이자 기산일을 불법행위 시, 그러니까 그 과거에 국가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가 아니라 재판이 다 이제 종결되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주겠다라고 판결한 판결이라서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판결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5페이지에 소멸시와 관련된 거 판결을 보시면, 일단 대상 판결 3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문제가 많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랑 다르군요. 예. 그걸 보시고 설명한 점을 친절히.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상 판결 3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원래는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있는 고문이나 과거사 사건들은 이제 이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수십 년 감옥살이를 한 경우에 이제 재판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원칙적인 그 민법상의 그 시효 기간을 이제 안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원래는 기존에는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해결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법한 재판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국가가 뭐 시효로 소멸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신의식 성실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가지고 허용할 수 없도록 판결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은 죄심 무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안에만 소송을 내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이제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이제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왔고, 이 판례는 판례지만 사실상 이제 새로운 입법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이 6개월 내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상 시효가 소멸해서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뒤에 이제 일부 위원 결정을 했는데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대상 판결 4는 비슷한 취지의 이제 판결이라서 같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 판결 뒤에 이제 마의 대상 판결 6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이종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이제
위헌이긴 하지만 긴급조치가 예, 그 위헌인 긴급조치에 따라서 뭐 수사하고 뭐 재판한 그런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재판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었고요. 저희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위법하다라고 주장도 하고 또 추가로 그 박정희가 긴급조치 구호 발동한 그 자체도 이제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 역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의 판결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0페이지에 헌법재판소의 8월 30일 결정의 의미와 한계를 보면 이제 일단 너무 늦었고 뭐 가장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헌법소원 중에서 이제 각 사안별로 가장 먼저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거의 3년, 4년 만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거고, 그다음 그 내용에 있어서도 두 번째로 이제 많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봐가지고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의 개별 재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심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유독 이제 재판만 심판 대상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 소원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별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재판 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삼심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요. 또 현재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청와대와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문제의 판결들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현재 이 개별 재판들이 과연 헌법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심판을 구한 것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개별 재판은 헌법 심판의 대상을 삼을 수 없다라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사 사건 관련해서 소멸시효, 아까 문제가 됐던 그 6개월로 줄였던 소멸시효 조항과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일부 위헌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보면 과거사 사건에 한해서 법원의 재심이나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에는 국가의 불법성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 진행이 안 되고 재심 무죄가 확정된 시점에서부터 비로소 그 불법 행위를 안 것으로 보아서 3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일부 위헌 결정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민법의 시효 조항은 그대로 일반 조항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이제 그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법률의 해석의 적용에 해당한다라고 봐가지고 재심 단계에서 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법률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해석의 적용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해가지고 재심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대법원이 일부 위헌 형식을 빌어서 문제를 털어버린 거는 좀 무책임하게 법원을 떠넘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항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건데, 아까 이제 앞서 조금 언급이 됐는데 민주화 보상법에 보면 이제 뭐 생활지원금 같은 걸 받으면 아까 각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국가와 이제 민사상 합의
그러니까 이제 화해 간주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사망 상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 지급받으면 민사소송법상 화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법률적으로 적법한 그러니까 국가의 적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손실보상을 하는 거고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이 민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일조의 목적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최고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그 재원 자체도 국가가 낸 돈이 아니고 국민성금으로 마련이 됐고 또 생활보상금 같은 거 지원을 할 때도 뭐 모든 사람한테 다 한 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나 직급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 지원 대상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 이제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 평균액을 보면 1,7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이러한 몇 천만 원의 손실보상 지급을 이유로 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부인해 왔던 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8월 30일 날 이제 이 민보상법상의 화해간주 조항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 한해서는 위자료 부분까지 이제 화해가 간주됐다고 보는 거는 위헌이다라는 일부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시효 6개월 일부 위헌 결정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법률의 해석에 관한 거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헌재의 그 일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심을 저희가 신청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맨 뒤에 있는 것부터 아까 그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법의 68조를 개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라항에 제가 적어놓은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가항으로 돌아오면. 최근 문제된 이제 긴급조치 배상 판결들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징계 추진 정황도 드러났는데, 어쨌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크게 훼손이 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상 판결들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 면죄부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게 스스로 왜곡한 그 법리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그 문제된 대상 판결들에서 판시한 법률의 그 법리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통해서 기존의 문제 판결들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계는 있는 게, 이게 판례 변경에 불과해서 이미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다시 뭐 새로운 변경된 판례를 근거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항 보시면 이제 재판 거래가 사법농단 이제 수사에서 재판 거래가 밝혀진다는 전제로 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재판 거래가 밝혀지면 그 재판에 의한 국가의 불법행위가 이제 다시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2차 가해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이제 당초의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직무상 죄를 범한 때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 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처 소속 판사가 아니라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이 처벌돼야 되게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부는 이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이제 이번 헌재 결정이나 아니면 대법원의 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제되지 않는 피해들이나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입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손해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문제 판결 등으로 인해서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임의가 아니고
판결들로 인하여 이미 많은 과거사 사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미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돼서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이번 헌재 결정에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분들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헌재 결정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 늦어짐에 따라서 하급심 재판도 지연이 됐고 이자 발생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굉장히 계속된 손해를 감수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판결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원고분들이 부득이하게 상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인지대 같은 그런 소송, 그러니까 항소 범위가 넓어지면 법원에 내야 되는 비용들이 부담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상소 범위를 축소해 왔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특별법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 좀 구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박스 안에 넣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손해들을 보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저희 법인에서 조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넣어서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법안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기왕에 제출된 법안이 있는데요. 이제 그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의 범위가 좀 좁고, 그 다음에 대법원 특조단이나 행정처 문서 등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조금 법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뭐 헌재 재판관이 5분이나 바뀌었고 내년에도 2분이 바뀔 예정인데, 무엇보다 저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 심판의 범위에 그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이번 헌재 결정 중에서 특히 일부 위원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재심 청구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재심을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